다음 날 아침 11시에 라스콜니코프는 경찰서로 들어가 예심판사 사무실로 출두하여 포르피리에게 면회를 신청했을 때 그는 너무도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에 오히려 놀라워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적어도 10분은 지체되었다. 그가 대기실에 서 있는 동안 숱한 사람들이 스쳐갔으나 아무도 그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 한 사람 그를 아는 사람조차 없는 듯했다. 포르피리는 자기 방에 혼자 있었다. 그의 방은 그다지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방이었고 큰 탁자와 그 앞에 놓인 소파, 책상, 그리고 몇 개의 의자 모두가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아이고 선생, 이거 참 이렇게 먼 길을 오시게 해서. 포르피리는 그에게 선뜻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자, 어서 앉으시오. 이 소파에. 라스콜니코프는 상대방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계건으로 양식은 이것으로 되나요? 아,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여전히 빠른 어조로 말하고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어제 당신은 그 살해된 노파에 관해서 분명히 묻고 싶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하고 라스콜니코프는 말했으나 곧 큰일 났군, 또 실언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네, 하지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포르피리는 탁자 주위를 서성대며 중얼거렸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어제 당신은 나에게 신문할 일이 있다며 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어서 물어보시오. 나는 볼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자, 곧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 당장 돌려보내 주시오. 그리고 신문을 하겠다면 곧 정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을 신문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르피리는 갑자기 웃음을 그치고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화가 난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쨌든 그는 자리에 앉긴 했으나 모자는 그냥 손에 쥔 채였던 것이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나는 비로소 똑똑히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 노파와 리자베타의 살인범의 혐의를 분명히 나에게 걸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밝혀두지만 이런 일에는 넌더리가 났어요. 만일 당신이 법에 따라 나를 취조할 권리가 있다면 어서 조사해 보시오. 체포하겠으면 하시오. 하지만 나를 맞대놓고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나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소. 라스콜리니코프는 파들파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일어나 큰 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갑자기 그의 입술은 떨리고 두 눈은 분노에 이글거렸으며 여태까지 억제했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들립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오. 그는 큰 소리로 떠들며 탁자를 내리쳤다. 또 왜 이러십니까? 제발 좀 진정하시오. 남이 들으면 달려올 거요. 포르피리는 얼른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넣고 물병을 들고 와서 라스콜니코프에게 따라주며 제발 진정하라고 타일렀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나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이 될 무렵에 당신이 쇳빵을 구하러 가서 초인종을 울리고 인부들에게 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서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사실까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당신의 정신 상태를 나는 모르는 바는 아니오. 하지만 그런 짓을 하면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 뿐이오.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자에 앉았다. 전율은 차츰 가라앉았으나 대신 온몸에 열이 올랐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럼 내가 그 집에 갔던 걸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러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방의 모든 물체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열에 들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는 제정신으로 그곳에 새빵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는 포르피리의 속셈을 간파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해보며 외쳤다. 제정신이라니까요. 제정신이란 말입니다. 내 말이 들립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당신은 어제도 열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그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지온 로마노비치,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범죄자이거나 또는 끔찍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열에 떠서 무의식 중에 한 일이 아니라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강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만.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숨긴 일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서는 무언가 교활한 것이 느껴졌다. 당신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범인의 입장에서 감추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능란한 기만 방법이라는 것을 당신 역시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신에겐 손을 들었소. 그러나 당신은 이미 나를 믿고 있어요. 적어도 4분의 1 아르신 정도는 말이요. 하지만 나는 이 아르신 전부를 믿도록 해보이겠소.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며 충심으로 당신의 행운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입술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미를 가지십니까? 그러고 보니 당신 역시 나를 주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나에게 상기시키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목적에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당신의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포르피리는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반문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경멸하는 눈으로 오만하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포르피리를 조금 밀치듯 일어나며 강경하게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당신이 나를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알고 싶어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분명하게 말해주시오. 당신은 정말 까다롭군요. 그런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아직 어느 누구도 당신을 귀찮게 굴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생떼를 쓰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소? 자, 나는 이렇게 모자를 들고 나갑니다. 어쩌겠소? 체포할 생각이면 뭐라고 말해야 할 게 아니오. 그는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보통 때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